여러분들 책의 앞에 보면은 이제 물질을 분류하는 내용이 나와요. 화학은 물질을 공부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분류하는가가 나오는데, 먼저 물질은 크게 혼합물, 믹스처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미네랄한 말로는 수분질로 부르는 것을 분류하는데, 혼합물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균질 혼합물하고 비균질 혼합물. 균질 혼합물은 영어로 homogeneous mixture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비균질 혼합물은 heterogeneous mixture라고 부르죠. homogeneous mixture의 대표적인 예로는, 예를 들면 소금물. 소금하고 물이 단순히 섞여 있는 거예요, 균질적으로. 반면 heterogeneous mixture의 대표적인 예로는 화강암. 화강암은 여러 가지 광물이 섞여 있는 거죠. 반면에 순물질도 다시 두 군데로 나눠져요. 화합물, 영어로는 컴파운드. 그 다음에 엘레먼트라고 부르는 홀원소 물질이. 화합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뭐가 있냐면 물이 있겠죠. 물은 분해하면 수소하고 산소로 나눠지죠. 컴파운드의 대표적인 예예요. 호돈소 물질은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예를 들면은 O2, 뭐 코코 등등등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분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옛날의 화학자들은 이 컴파운드하고 믹스처를 구분을 못했어요. 얘도 뭔가 두 개 이상으로 분리가 되고, 얘도 두 개 이상으로 분리된다는 것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혼합물하고 화합물을 분리를 잘 못했어요. 뭐가 혼합물이고 뭐가 화합물인지 분리를 잘 못했어.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느냐 가지고서 다툼이 있었어. 여러분들이 이미 1학년 때 배웠겠지만, 일정 성분비 법칙은 어디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죠? 화합물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소금물에서 소금하고 물은 뭐 비율 일정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혼합물에서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 당연히 성립되지가 않아.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화합물에서 뿐이야. 근데 옛날 사람들이 화합물하고 혼합물을 구분을 잘 못했어. 그래서 그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일정 성분비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겠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 잘 구분했던 사람들은 성립한다고 주장을 했을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해 주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기가 힘들었었다. 자, 우리 주변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원소설을 이용해서 그 물질들을 설명을 했어. 사원소라고 하면 뭐냐? 물, 네 개의 원소의 조합으로 모든 물질이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원소설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네 개의 원소는 뭐를 구성하는 원소냐면은 지상을 구성하는 원소예요. 고대 철학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했냐면은, 지상하고 천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중에 지상을 구성하는 원소가 물불 흑공의 4원소고요. 천상을 구성하는 원소는 뭐라고 부르냐면 에테르라고. 천상을 채우는 원소는 에테르다. 이건 천상. 그러니까 지상하고 천상을 구분짓는 게 뭐냐? 달이야, 달. 지구가 있고, 여기 달이 있고, 천상이 있어서, 달 아래쪽에 있는 지상을 채우는 원소는 4개의 원소.
달 위쪽에 있는 천상을 채우는 원소는 이제 에테르라고 주장을 해요. 달이 경계가 돼요. 그래서 지상을 지배하는 물리 법칙하고 천상을 지배하는 물리 법칙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론을 들고 나왔어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잘게 자를 수 없는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원자론을 주장했고,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중요한 게 뭐가 더 있냐면, 데모크리토스는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주는 더 이상 분해가 될 수 없는 원자와 그들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라고 해요. 빈 공간. 그걸 뭐라고 하면 진공이라고 그랬죠. 원자와 원자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존재한다고 주장해요. 진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공간은 이 원소들로 채워져 있고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현대적으로는 이제 누가 오른 거죠? 원자론에 대해서는 누가 오른 거죠? 데모크리토스가 오른 거죠, 그죠? 이거 원소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원자론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는 데모크리토스가 옳지만 진공에 대해서는 누가 옳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옳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현대 양자역학에 하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의 진공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진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관해서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이 옳지만 공간에 진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는 누가 옳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옳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두 사람들은 과학자라기보다는 철학자잖아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야. 그때 한참 지나서 돌톤이라는 사람이 등장. 돌톤이라는 사람이 1803년에 다시 원자론을 주장을 해. 근데 이 원자론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당연히 받아들이는 원자론이지만 이게 바로 받아들여졌냐? 그렇지가 않아. 원자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가지고서 거의 100년을 싸워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인슈타인. 원자는 정말 존재한다 라는 것을 100년이 지나서 1905년에 브라운 운동을 원자론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과학사학자들은 1905년이 되어서야 원자론이 증명이 되었다, 확립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려 100년 동안 불확성이었다는 거지. 원자론을 받아들이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은 원자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1900년대 초반까지. 그러다가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브라운 운동을 원자론이라고 설명한 그 해가 바로 원자론이 확립됐던 시기라고 봐요. 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데모크리토스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무슨 근거를 가지고서 원자론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돌톤은 기상학자예요. 이 사람은 과학자라는 거예요. 원자론을 주장할 때 아무런 근거 없이 원자론을 주장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알려져 있던 과학적 근거를 이용을 해서 원자론을 설파를 했어. 그 근거가 뭐냐면 세 가지야. 원자론을 주장해야 될 근거가 첫 번째는 우리들이 잘 아는 질량 보존의 법칙. 두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일정 성분비의 법칙. 마지막 세 번째는 배수 비례의 법칙. 이렇게 요 세 가지 기존에 알려져 있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원자론을 설명했다는 거죠. 좀 세분화하자면은 세 가지 법칙 중에 요 두 가지,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일정 성분의 법칙은 돌톤이 원자론을 주장했을 때 이미 확립되어 있던 법칙이었어요. 반면에 배수 비례의 법칙은 그 당시 알려져 있던 법칙은 아니었어. 단지 돌톤이 원자론이 성립한다 그러면은 배수 비례의 법칙도 성립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배수 비례의 법칙이 성립이 되더라고요. 이 세 가지 법칙은요,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법칙이잖아요. 질량이 보존이 된다, 성분비가 일정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법칙이지만 처음에는 이게 당연히 받아들여지던 법칙이 아니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먼저 보면은
지금 우리는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됐을 때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무가 타는 것도 일종의 반응이거든. 연소 반응이잖아요. 인간들이 가장 먼저 연구한 것이 연소 반응인데 뭔가 탈 때 질량이 변한다는 거죠. 나무가 타면 어떻게 되죠? 나무 재가 되면서 가벼워지잖아요. 녹이 쓰는 것도 일종의 반응이거든요. 녹이 쓰면 어떻게 되죠? 질량이 무거워져요. 일상적인 경험에 하면은 질량이 바뀌는 거라는 거죠. 이거 보존이 돼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반응이 진행이 될 때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색깔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색깔이 달라지는데 질량은 변하면 왜 안 되느냐. 질량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일상적인 관념이었다는 거죠. 처음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받아들여지는 법칙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처음에. 근데 질량 보존의 법칙을 확립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라부아제. 라부아제가 정밀한 저울을 개발해서 반응 전후의 질량의 변화를 기체까지 포함을 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보존이 되더라는 것을 확립해서 라부아제가 우리가 이제 근대 화학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라부아제가 근대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연소 반응을 제대로 설명했다는 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연구한 반응이 연소 반응이에요. 뭔가 타는 거.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소라고 하는 것은 뭐죠? 어떤 물질이 연소가 됐다는 얘기는 거기에 산소가 붙었을 때를 연소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탄다라는 것을. 근데 라부아제가 활동했을 때는 연소 반응을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았어요. 라부아제의 전에는 연소를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어떤 물질이 있어요. 이게 탄다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타는 물질 안에 플로지스톤이라고 하는 가상의 물질이 플로지스톤이라고 하는 가상의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연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부아지의 전의 연소 반응 이론은 플로지스톤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은 연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연소 물질 안에 가상의 물질 플로지스톤이라고 하는 가상의 물질이 빠져나오는 것이 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재가 왜 생기느냐? 나무가 타면 나무재가 되잖아요. 나무의 안에 들어있던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오면서 나무재가 된다는 거였어요. 직감적으로 꼭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무가 타는 것은 나무의 산소가 결합하는 것을 연소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과학적인 설명한 사람이 라부아제예요. 플로지스톤 이론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하나 올려놨거든요.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이 플로지스톤 이론에 관한 동영상을 하나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하도록 하세요. 구글 클래스룸의 코드는 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구글 클래스룸 코드 쓸 때 있으니까 지금 적어놓도록 하세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플로지스톤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라부아제가 등장하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확립이 되었어요. 자, 그다음 일정 성공의 법칙.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정 성공의 법칙도 이게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법칙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과학자들 중에는 혼합물하고 화합물을 구분을 못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싸웠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대표적으로 두 베르톨레하고 프루스트라고 하는 저명한 과학자들이 일정 성공의 법칙이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냐 가지고서 무려 몇 년이나 싸우냐면은 무려 8년 동안이나 싸워요. 프루스트는 일정 성공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였었고 베르톨레는 일정 성공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학자들이 무려 8년 동안이나 싸워. 당연히 프루스트가 오래 쓰죠. 그 베르톨레가 왜 그러면은 일정 성공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이 사람은 산화 철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베르톨레. 산화철을 분해하면은 당연히 산소하고
철로 분해가 되겠죠. 근데 이때 나오는 산소와 철의 성분 비율이 계속 달라졌어. 자기가 실험을 해보니까 산화철 가지고 실험해서 산소하고 철로 분해를 해봤더니 그때 달라. 산소의 비율하고 철의 비율이. 그래서 일정 성립법칙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산이 사용한 산화철에는 사실은 두 개의 화물이 섞여 있었던 거야. 산화철이라고 하면 분자식 FeO도 있었지만 Fe2O3라고 하는 이것도 산화철이고 이것도 산화. 이 두 개가 섞였었던 거야. 자기가 실험했을 때는. 그걸 몰랐었다는 거지. 이게 혼합물이었었다는 것을 모르고 이게 두 개가 섞여 있는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하니까 비율이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산소의 비율하고 철의 비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믹스처라는 걸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루스트가 이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베르톨레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된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은 모든 경우에 성립되는 법칙이 아니에요. 일정 성분비 법칙은 이거 어디에서만 적용이 되냐면은 기체에서만 적용이 돼. 기체에서만 완벽하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이 되고 고체에서는 사실 성립이 되지가 않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산화철이라고 했을 때 FeO라고 그러잖아요. FeO가 화학식이 제가 아니야. 철하고 산소가 1대1로 결합하지 않아. 고체 산화철은. 얘가 0.85에서 0.95 사이를 1이고 왔다 갔다 해. 실제로 고체인 경우에는 이 비율이 가변해. 왜 그러느냐? 고체인 경우에는 이 원자들이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고체라고 부르잖아요. 철하고 예를 들면 철하고 산소 이렇게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건데 중간중간에 철이 빠져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 실제 고체에서는. 그래서 이게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정확히 어떤 숫자가 나타나잖아요. 그 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고용체라고 실제로 존재. 기체에서는 완벽하게 성립이 되지만 일정 성립법칙이 고체 같은 경우는 성립되지가 않아. 고용체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율이 일정하게 성립되지 않은 물질을 베르톨레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뭐라고 부르냐? 베르톨라이드라고 부르냐. 베르톨레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도 고체에서만큼은 실제로 베르톨레가 맞아. 일정 성립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체에서는 완벽하게 성립합니다. 자, 이 두 개의 법칙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돌턴이 원자론을 주장했을 때는 확립되어 있었던 법칙이었어요. 반면에 배수비례 법칙은 돌턴이 찾아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배수비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개의 원소가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예를 들면은 산소하고 탄소가 있거든요. 산소하고 탄소가 결합을 했을 때는 두 가지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일산화탄소도 만들 수가 있고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탄소하고 산소가 A라는 컴파운드를 만들고 B라는 컴파운드를 만들어 봅시다. 이때 얘를 분해해도 산소가 나오고 탄소가 나와. B를 분해해도 산소가 나오고 탄소가 나와. 근데 비율이 달라. A 컴파운드는 이게 1.33g이 나오는 반면에 얘가 1g이 나와. 얘는 2.67g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원소가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그 비율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때 일정량의 탄소, 다시 말하면 1g의 탄소죠. 1g의 탄소랑 결합하던 산소의 양이 어떻게 돼? 1.33 대 1.67은 어떻게 되냐? 1.33 대 2.67은 1대2. 간단한 정수비가 되더라는 얘기죠. 일정량, 그래서 1g이죠. 일정량의 탄소랑 결합하는 산소의 양의 비율이 1대2라고 하는 간단한 정수비로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배수비례 법칙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식을 갖다가 좀 살짝 변해서 11을 곱해줄게요. 여기다도 12 곱해주고
여기다 11을 곱해주게 요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12g, 이게 12g이 되잖아. 얘는 몇 g이 되냐면은 16g이 되고 32g이 되고 요 데이터가 똑같은 답이야. 자, 배수 비례 법칙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탄소 12g에 결합해 있는 산소량이 16g 아니면 32g이라는 얘기야. 16, 32, 48 그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17g은 안 된다는 거예요. 17g 혹은 뭐 14g, 15g이라는 불가능한 거라는 거지. 12g의 산소랑 결합하는 산소의 양은 언제나 16의 배수라는 거야. 16 아니면 32지 그 중간에 뭐 17, 18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6의 정수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라는 원자의 질량이 16g이기 때문에 16을 기본 단위로 해서 달라붙기 때문에 이것이 같다는 정수비를 이룬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배수비례 법칙. 배수비례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게 원자론을 서포트하는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탄소하고 산소만 배수비례 법칙이 성립이 되느냐? 아니요. 질소하고 산소도 배수비례 법칙이 성립이 돼요. 질소하고 산소가 결합을 해서 3개의 컴파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A 컴파운드, B 컴파운드, C 컴파운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일정량의 산소랑 결합하고 있는 질소의 질량을 측정을 해봤어요. 그때 A는 얼마냐? 1.75g, B는 C는 0.4g. 일정량의 산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정량의 산소랑 결합하는 질소량을 측정해봐도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도 배수비례 법칙을 성립하죠. 이게 왜 그러죠? 간단한 정수비로 떨어져요. 이게 몇 대 몇이죠? 1대, 2대, 4 이렇게 돼서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이 되더라. 따라서 이 데이터도 배수비례 법칙을 만족하는 실험 데이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데이터 가지고서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은 이 데이터 가지고서 A와 B와 C의 분자식을 결정할 수 있느냐가 이제 그 다음 문제야. 분자식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결정할 수가 있냐면 얘는 질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화학식을 내가 가상을 해볼 수가 있어. 다시 말하면 A는 화학식이 N2O다, B는 NO다, C는 NO2다라고 하게 되면 요 질소가 비율이 1대 2대 4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죠? 얘는 어떻게 되나요? N2O2라고 볼 수가 있고 얘는 N4O2가 되죠. 여기 O2, 여기 O2, 여기 O2. O2랑 결합하는 질소의 비율이 몇 대 1대 2대 4가 되기 때문에 이 화학식은 이 실험 결과를 서포트하는 분자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 얘만 있냐? 얘만 가능하냐? 그러지 않다. 다른 화학식도 가능해. 예를 들면은 얘 말고도 얘도 실험 결과를 서포트하는 화학식이 될 수가 있어. 얘는 어떻게 되나? N2O4. 그러니까 O4에 결합하는 질소의 비율이 1대 2대 4가 된다. 그러니까 얘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도 이 실험 결과를 서포트하는 화학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배수비례 법칙이 성립하긴 성립하는데 그 배수비례 법칙으로부터 분자식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분자식을. 이것은 이제 큰 문제라는 거지. 이것은 큰 문제. 왜 그러냐면은 원자론을 주장하게 되면은 일단 분자식이 뭐가 되느냐, 원자력이 얼마가 되냐 물어볼 텐데 그걸 결정할 수가 없는 거야. 이리적으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분자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해야만 했었어. 법칙이 아니고 특별한 가정을 해야만 분자식을 결정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때 돌턴은 무슨 가정을 하냐면은 돌턴은 분자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최대 단순성의 원리라는 가정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가정이냐? 자, 물을 분해하잖아요, 물. 그럼 뭐하고 뭐가 나오냐면은 수소하고 산소가. 그러니까 다시 보면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나와요. 근데 질문은 얘하고 얘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하냐가 질문이거든요. 근데 분자식을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원리를 가지고 나오냐면 이 원리를 가지고 나와. 가정일 뿐이야, 가정. 저 가정은 뭐냐면은 자연은 복잡한 거 싫어한다. 가장 단순한 비율로 결합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가장 단순한 비율이 몇 대 몇이겠어요? 1대1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는 아마 1대1로 결합할 아마 결정된 것이 아마 1대1로 결합할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결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식을 어떻게 쓰냐면 수소의 분자식을 H, 산소의 분자식을 O, 그리고 얘가 1대1로 결합을 해서 물의 분자식은 OH다라고. 그래서 돌토는 물의 분자식을 OH라고 해버려요. 그 근거가 뭐죠? 이거라는 거예요. 근거라기보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자, 근데 분자식만 틀리느냐? 분자식만 틀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원자량도 잘못 나와. 왜 원자량이 잘못 나오냐면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되죠? 물을 36g 분해하게 되면은 수소 4g에 산소 32g이 결합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건 실험 결과거든요. 이 실험 결과야면 이거 4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1, 8,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산소의 원자량을 1이라고 하게 되면은, 수소의 원자량을 1이라고 하게 되면은 산소의 원자량이 얼마라는 거예요? 8이 돼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적용을 하면서 분자식을 만들었는데 잘못된 분자식을 만들고 동시에 분자식이 잘못되니까 뭐까지 잘못되는 거야? 원자량까지 잘못 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때 분자식을 결정할 수 있는 실험 데이터가 하나가 나와. 이런 거 하지 않고 이런 원리 사용하지 않고 분자식을 결정할 수 있는 실험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게이리삭의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기체 반응의 법칙에 의하면은 요 기체 수소, 산소, 물이 결합을 할 때 일정한 부피 비율로 결합을 하더라니. 수소 2리터하고 산소 1리터가 결합을 해서 물 2리터가 결합이 돼요. 리액턴트와 프로덕트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를 이룬다라는 것이 기체 반응의 법칙이다.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여기 2리터라고 그러면 박스 두 개를 1리터라고 그러면 2리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하나요. 어떤 가정을 하냐면은 동일한 부피에는 동일한 수의 입자가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돌톤의 원자설에 문제가 생기게 돼. 왜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아까 돌톤은 수소의 분자식을 뭐라고 그러면 O라고 그랬잖아요. 동그라미로 표현할게요. 동그라미. 산소의 분자식은 O라고 그랬잖아요. 빗금친 동그라미로 표현. 그래서 얘 두 개가 결합을 해서 물을 만든다 그러면은 얘가 쪼개져야 돼. 그래야 2리터가 만들어져. 이게 산소가 반으로 쪼개져야 돼. 게이리삭의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건 실험 결과야. 이 실험 결과에다 덧붙여서 동일한 부피에는 동일한 수의 입자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산소가 쪼개져야 돼. 근데 산소는 원자이기 때문에 쪼개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톤의 그 원자론에 모순이 생기게 돼요. 이때 뒤이어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보가드로죠. 아보가드로는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수소의 분자식이 O가 아니다. H가 아니라는 거죠. H2다. 산소의 분자식도 O가 아니고 O2다. 라고 하게 되면은 돌톤의 원자설을 모순이 안 생기면서도 게이리삭의 기체 반응의 법칙을 표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러면은 부피 비율도 2대 1대 2가 되고 원자가 쪼개지지도 않고 다 회피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의 분자식은 H2, 산소의 분자식은 O2, 물은 2H2.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도 설명하고 원자론도 깨지지 않는 아주 회피한 결과를 가져오더라라는 것이 아보가드로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아보가드로 법칙을 사람들이 다 쌍수를 뜨고 환영을 했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왜 그렇지가 않냐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설명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H2라든지 O2라든지 이런 동액 이온자 분자가 어떻게 화학적으로 가능하냐에 대한 설명을 하지를 못했어.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가 1800년대 초반이거든요. 1800년대 초반에는 뭐가 개발이 됐냐면은 화학 전지가 개발이 됐어. 볼타가 화학 전지를 개발하면서 화학자들은 이 화학 전지 가지고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전기분해 실험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어. 플러스 꾹 걸어주고 마이너스 꾹 걸어주게 되면은 여기서 뭔가 석출이 되어 나온다. 전기가 분해가 되면서 새로운 물질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1800년대 초반은 이 전기분해 실험이 유행을 하면서 이때 이 전기분해 실험을 설명하는 유명한 화학 이론 중에 친화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어피니티 이론 혹은 이중선. 이 이론은 전기분해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화학 결합 이론이거든요.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양의 성질을 띠는 원소하고 음의 성질을 띠는 원소가 있는데 그것이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 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플러스 극에서는 뭐가 석출되어서 나오겠어요? 음의 성질을 띠는 원소가 석출되어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양의 성질을 띠는 원소가 석출되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성질을 띠는 원소하고 음의 성질을 띠는 원소가 정정적인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다가 전기 분해가 되면 분해가 돼서 각각의 극에서 석출되어 나온다는 이론이 바로 이 어피니티 이론 혹은 이중설이라고 불려요. 이 이론에 의하면은 동액 이온자 분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H2 같은 거. 왜냐면 H는 두 개가 동일한 성질을 띠는 원소들이잖아요. 동일한 성질을 띠는 원소들 중에서는 둘 사이에서는 인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청력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자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어피니티 이론이라든지 이중설에 의하면은 이런 분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보가드로는 분자식에 그걸 썼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이론이 180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돌토를 비롯해서 모든 과학자들이 이 이론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 그게 몇십 년이 흐르냐면 50년이 흘러. 그래서 1861년까지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 다시 말하면 아보가드로 이론을 이용을 해서 분자식을 결정하지 않고 이런 가정을 통해서 분자식을 결정하게 됐었다는 거죠. 근데 돌토는 이런 가정을 했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또 다른 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1860년대 일반화학책에 보면은 아세트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세트산의 분자식이 무려 몇 개가 있냐면 1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7명의 과학자들이 제각각 다른 가정을 한 거예요. 제각각 다른 가정을 하게 되니까 분자식도 제각각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트산의 분자식이 무려 17개가 됐다는 거죠. 1860년대 초반까지. 이건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뭐 유기학 조금 배웠겠지만 유기학자들은 분자식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분자식을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 식 17개가 나오니까. 또 화학자들이 너무 괴로운 상황이었어. 그때 1861년에 칸니자로라는 사람이 국제학술대회를 소집을 해. 국제학술대회에서 1861년에 우리가 지금 분자식을 결정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50년 전에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아보가드로 이론을 따르게 되면은 분자식을 체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돼. 1861년. 50년 흐르고 난 뒤에. 그래서 칸니자로가 과학자들을 설득을 했어. 50년 전에 아보가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분자식 결정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설득을 하게 되면서부터 1861년, 그게 1861년인데 1861년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아보가드로 이론을 받아들여서 분자식을 결정하고 분자식 결정이 되면 또 아까 뭐가 결정이 되죠? 원자량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원자량이 결정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분자식이 결정이 되고 원자량이 제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861년에 국제회의에 참석한 유명한 과학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멘델레.
멘델레프가 이 회에 참석을 해서 원자량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1861년부터 원자량을 측정을 한 다음에 8년 뒤인 1869년에 이 사람이 이제 주기율표를 만들어요. 두 장씩 가져갈래? 여기까지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책에는 그 칸데 자료가 어떻게 과학자들을 설득을 시켰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책에. 그래서 지금 나눠준 프린트물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칸데 자료라는 과학자가 이 화학자들을 설득을 시켜서 아보가드로 이론을 사용하게 됐느냐 하는 내용이 지금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내용. 자,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이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떻게 칸데 자료가 과학자들을 설득시켰는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보가드로가 이 이론을 얘기할 때 받아들여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H2라는 화합물이 어떻게 화학적으로 가능하냐를 설명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칸데 자료는 설명을 했냐? 설명 못했어요. 칸데 자료도 이 화학식이 어떻게 화학적으로 가능한지를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는 설명하죠. H2가 왜 가능하죠? 이거? 우리는 지금 뭐라고 설명하죠? 이거를? 공유결합으로 설명하죠. 공유결합. 공유결합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일단 원자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전자가 있어야 되고, 전자가 양자값으로 쌍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공유결합이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유결합이라는 개념은 그러면 언제 나왔냐? 1930년에 나와. 1861년이 아니고 193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게 왜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가 있었어.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원자 안에 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전자가 양자값적으로 행동을 해서 쌍을 이룬다. 그 해가 언제냐면 1930년대라. 그러니까 이때는 그걸 알 턱이 없어. 전자도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을 설득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보가드로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화학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득을 시켜서 이때부터 원자량하고 분자식 결정할 수 있다. 그 내용은 그 프린트물에 나와있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오늘 내용 중에? 없으면 마치겠습니다.